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68해를 살며 겪었던 일 중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처절했던 단죄의 기록입니다. 이 사연이 부디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뼈와 살이 되는 교훈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나영선입니다. 제 옆에는 이제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은 남편 배용수 씨가 앉아 있습니다. 저희는 몇 달 전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를 우리가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해준 서울 목동 아파트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부 목동 아파트 6년의 냉대와 응어리. 여러분, 저희 부부는 평생 금융업에 종사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였죠. 아들 지훈이가 대기업에 다니는 번듯한 청년으로 성장했을 때 저희는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털어 서울 목동에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세금요? 당연히 저희가 전부 냈습니다. 매매 금액이요? 며느리 오윤채 씨 친정은 혼수 외 지원 불가를 선언했기에 저희가 단 한 푼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치렀습니다. 저희는 이 집에 저희의 희망과 미래를 심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저희 부부 앞으로 둔 것은 언젠가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저희에게 잘하면 증여해 줄 참이었습니다. 내 것인 줄 알면 함부로 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 윤채는 그 말이 무색하게 행동했습니다. 결혼 후 6년. 그 30평대 아파트의 문턱을 넘은 것은 손자 서준이 100일 잔칫날을 포함해 단 3번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저희가 정리가 안 돼서요. 다음에는 어머님, 서준이가 잠투정이 심해서요. 나중에는 어머님, 그냥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저희 갑자기 찾아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라는 핑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제가 피와 땀으로 마련해준 그 집의 현관 앞에서 쫓겨나는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며느리가 현관 키를 지문 인식으로 바꿔버려 제가 그 집에 물리적으로 발을 들릴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들을 귀찮게 하는 찰거머리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세상에 도둑도 그런 취급은 안 당할 겁니다. 제 서러움은 오직 하나 손자 서준이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20분 거리에 사는 아이가 친정에는 보름씩 머물면서도 시가에는 명절 당일 저녁 한 끼 먹고 불이 나게 도망치듯 사라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반찬을 핑계 삼아 아들 집을 찾아갔던 날의 일입니다. 현관 밖으로 6살 서준이의 맑은 노랫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기쁨에 들떠 배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며느리는 전화로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서준이 유치원 친구들 엄마랑 키즈카페 와 있어요. 아래층 TV 소리 잘못 들으신 걸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절대 못 가요. 저는 찜찜한 마음으로 경비실에 반찬을 맡기러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파트 동을 담당하는 경비원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803호 아주머니요? 아까 서준이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제가 봤는데요. 집에 없다고 하셨어요? 서준이를 숨겼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손자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방패로 삼아 저를 피했던 것입니다. 제가 서준이를 볼모로 잡힐까봐 일부러 찾아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지독한 냉대와 기만 속에서 제 마음은 수백 번도 더 찢어지고 골마 터졌습니다. 남편은 늘 참아라 경자씨. 저것들이 언젠가는 깨닫겠지. 결국 우리가 재산을 쥐고 있으니. 라고 했지만 저는 잠들 때마다 억울함에 치가 떨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보고 우리에게 잘하는 것만이라도 바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2부 녹음된 불길, 폐륜의 설계도. 2024년 추석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험을 갱신할 때가 되었고 남편은 평소처럼 아들에게 보험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부탁만 하면 짜증부터 냈지만 남편은 아들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내일까지 처리하라는 남편의 말이 끝났을 때 남편은 습관처럼 핸드폰을 완전히 끊지 않고 귀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마치 지옥의 아수라장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이 녀석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아씨, 진짜 짜증나게 하네. 보험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좀 하시면 안 돼? 몇만 원 아끼려고 사람 귀찮게 하고 뭐 하는 짓이야. 나 이번 연도까지만 해주고 이제 안 해줄 거야. 곧이어 며느리가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님도 똑같아요. 홈쇼핑으로 물건 주문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사은품 때문에 후기 쓰는 건 또 맨날 오빠한테 해달라 그러고. 자기가 어플 못 다루면 공짜 물건 받을 생각을 말아야지. 그 싸구려 공짜 증정품 하나 받으려고 결혼한 자식들을 귀찮게 하냔 말이에요. 정말 양심도 없으시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어서 나온 아들의 말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맞아.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효도 바라려면 집이나 우리한테 명예 넘겨주고 바라야 그게 상도덕이지, 안 그래? 차도 집도 다 아버지 명이고 내 건 하나도 없고. 나도 친구들처럼 폼나게 외제차 타고 싶은데.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노여움에 떨리는 그의 어깨를 잡는 제 손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다음 말은 그야말로 이 사태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오빠, 우리 이번에 제대로 불쌍한 척 좀 해보자. 이번 추석에 회사 창고에 처박혀 있던 작년 구겨진 커피 세트 박스랑 유통기한 3주 남은 건강즙 그거 드리자. 그거 드리면 아, 얘네가 사는 게 힘들구나 생각하고 40평대 아파트랑 외제차 사주시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죠?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리고 우리 캐나다 로키 산맥 여행 가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회사 출근한다고 말하는 거 잊지 말고. 이 통화 내용은 고스란히 자동 녹음되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든 것입니다. 남편은 끓어오르는 피를 삭이느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부어준 사랑과 헌신을 이 아이들은 단지 더 많은 재산을 뜯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에 담은 상도덕은 부모에게 헌신하는 도리가 아니라 부모를 착취하는 거래의 윤리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소주를 마시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70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그가 등 돌린 채 끄끄대며 우는 소리는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경자씨,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저것들에게 돈만 안겨주려 했지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지 못했어. 내가 똥을 쌌어. 라고 자책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싼 것이 아니라 뱀의 혀를 가진 며느리에게 홀려 폐륜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아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대가는 저희가 아닌 그들이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3부 덫을 놓다 달콤한 속삭임과 완벽한 기만. 남편은 그 후로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서늘한 빙판 같았습니다. 그는 아들 내외가 찾아오기로 한 추석 전주 토요일 저희에게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며칠 동안 헛된 꿈속에서 행복에 겨워 지내도록 만들어 놓은 뒤
그들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 모든 것을 아사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남편의 단죄였습니다. 약속된 날 아들 내외가 짐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내민 선물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작년도 재고가 틀림없는 구겨진 커피 세트 박스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증정용 건강즙. 아들 내외는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거밖에 준비 못했어요. 죄송해요. 추석 땐 회사가 워낙 바빠서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불쌍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누르며 그들의 연기를 받아주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럽고 인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힘들면 아버지가 도와줘야지. 가만 보자. 내년에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려면 지금 바로 부동산에 내놔야겠구나. 그리고 지훈아, 내 차 너무 오래되지 않았니? 추석 이후에 이왕 사는 거 외제차로 아버지가 하나 사주마. 다 너희가 우리에게 잘하고 열심히 사니까 해주는 거다. 아들 내외의 눈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감격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넙죽 절했습니다. 재산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말이 진심이라 믿고 부푼 꿈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열심히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나간 후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옥행 비행기에 태워줄 차례야. 며느리는 고세를 못 참고 캐나다 비행기 안에서 찍은 구름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며느리에게 카톡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윤채야, 너희 일하고 오면 피곤할까봐 내가 며칠 전 내 집 냉장고에 넣어뒀던 반찬을 오늘 경비실에 맡겨뒀어. 퇴근할 때 찾아가서 챙겨 먹어. 시원하게 쉬렴. 며느리는 다음 날에야 내 한마디만 달랑 보내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은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관에 걸린 제네시스 차 키를 회수했고 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반찬이요? 당연히 냉장고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희의 선물을 찾으러 갈 필요도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부 단죄의 날 가장 잔혹한 심판. 일주일 후 아들 내외가 캐나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너희 얼굴 좀 봐야겠다. 찾아갈 게 있으니 퇴근 시간 맞춰 아파트 앞으로 가마. 라고 통보했습니다. 밤 8시 택시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행의 피로 대신 여유와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짐 가방과 면세점 쇼핑백이 그들의 사치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회사에서 가져올 게 좀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향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반찬통을 요구했습니다. 윤채야, 내가 며칠 전 내 집에 넣어뒀던 반찬통 좀 가지고 내려와라. 며느리가 당황하자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맛있게 먹었다던 멸치볶음은 없었단다. 경비원 아저씨가 너희가 집에 있는 거 다 봤다고 하더라. 너희가 내게 했던 그 모든 기만과 거짓말, 이제 끝내야지. 며느리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파악하려 허둥대는 사이 남편 배용수 선생이 마치 신처럼 서늘한 목소리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받아갈 게 있다고 했다. 너희가 좁아 터져서 못 살겠다는 그 목동 아파트, 지금 최고가에 내놨다. 그리고 국산차라 쪽팔려서 타기 싫다고 한 그 제네시스 차, 당장 폐차 신청했으니 차키 내놔.
아, 짐 가방은 회사 짐이 아니라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사온 기념품이겠지? 명품 가방은 장모에게 바칠 선물이고. 이 모든 폭로에 아들 내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떨었습니다. 지훈이는 당황하여 변명하려 했고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서준이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준이? 서준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숨기고 피했던 도구가 아니더냐. 이제 와서 그 아이를 방패로 삼지 마라. 남들처럼 대출 이자에 허덕여 보지 않으니 돈 귀한 줄 모르고 공짜로 얻은 등 따신 집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오직 더 큰 재산만을 욕심냈지. 짐승도 은혜는 아는데 너희는 어찌 은혜를 모르고 부모에게 이따위 짓을 해. 그리고 가장 잔혹한 심판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아들은 효도 바라려면 집이나 우리한테 명예 넘겨주고 바라야 그게 상도덕이지, 안 그래? 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볼품없는 선물 세트 하나 가져다 드리면 40평대 아파트랑 외제차 사주시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죠? 라고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패륜이 담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파트 주차장. 그곳은 순식간에 심판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싫다. 내 엄마와 내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일군 재산, 우리가 죽어서 들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에게는 절대 못 준다. 애 데리고 회사 사택에 들어가서 살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 집에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하든 알아서 해라. 이제 너희가 그토록 외면했던 고생을 몸소 체감하며 살아봐라.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들 내외의 절규와 울음소리는 이미 저희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오부 여운 서리에 지지 않는 국화. 그 후로도 아들 내외는 몇 번 저희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평생 그들에게 퍼부었던 사랑과 희생이 그들의 발밑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보았기에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뻐했던 손자 서준이었지만 그들을 보고 있자니 서준이까지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의 친정으로 들어가 처가살이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사돈댁에서 그들이 꿈꾸던 호사스러운 처가살이 대신 온갖 눈칫밥을 먹으며 살고 있겠지요. 장모의 사위 사랑이 아무리 지극하다 한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위와 딸의 뒷바라지가 마냥 기쁘기만 할 리 없을 테니까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수면제를 찾지 않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치밀어 오르던 분노는 이제 깊고 고요한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향한 저희의 단죄는 복수라기보다는 부모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이 등 따신 방에서 쫓겨나 차가운 현실의 서리를 맞아봐야 비로소 대가 없는 헌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늦가을 저희 집 마당에는 노란 국화가 홀로 서 있습니다. 서리가 내려도 꺾이지 않고 꼿꼿이 피어있는 모습이 마치 지금의 저희 부부 같습니다. 저희는 압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진 빚은 돈이 아니라 인간의 돌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잃은 것은 아파트 명의가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집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국화처럼 굳건히 저희의 남은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아들을 향한 미련을 버린 그 자리에는 저희 부부 서로를 향한 단단한 믿음과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고독하고도 처절한 결말이 어쩌면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완전한 행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감히 조언합니다. 자식의 효도 바라지 마십시오. 하지만 자존심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제가 경험한 이 기막힌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